자, 이번 시간에 이제 무효인 법률행위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본 가셔야 돼요. 자, 갑과 을 사이에 자, X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합니다. 또는 계약이 일정한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를 일단은 기본 틀로 가죠. 강행법규,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의제한법을 제가 가지고 예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반사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의 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 의사표시, 이런 것들이 무효이고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대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인데,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가지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어떻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무효인 법률 행위에서는 소위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전체 그림에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책에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아까 우리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 무효인 법률 행위라고 하는 법률행위 효력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것이 이렇게 있었죠. 지금 이제 무효인 법률행위의 종류에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반사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다음에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 의사표시,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 제한능력자의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해서 다시 우선 여기까지 5개가 무효가 될 것이고, 착오나 사기 강박에 따라서 그 법률행위를 취소를 하게 되면 그것도 무효. 또 역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도 취소가 되면 그것도 무효. 그래서 약간 이제 구분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살펴보실 것이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개념을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선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도 보호받을 수 없다. 이때 선의라고 하는 것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게 됩니다. 몰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굳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자, 갑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을과 금전 소비대차, 돈 꿔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금리를 연 30%로 했다라고 해서 갑이 이자 30%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30% 부분은 무효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24%까지만 유효한 것이고 6%는 무효다. 그런데 갑이 이 돈 받을 권리를 병한테 양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선의 제3자도 어떻다? 6% 부분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선의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무효, 소위 절대적 무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 파트에서는 실질적으로 문제 구성을 해 갈 때 소위 법에 위반하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 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또 유효로 처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외워야 될 것은 무효와 유효 두 가지, 특히 이제 유효가 되는 케이스를 보셔야 돼요. 법에 위반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있다 해서 먼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이게 이제 하나 이슈가 됐었죠. 자, 효력 규정이라고 해서 자, 허가 구역 안에서의 중간생략 등기, 요거 무효. 이게 이제 30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바로 비교해서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유효. 자, 먼저 이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 자, 중간생략 등기는 이런 논리 구조예요.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되고, 자,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해요. 그러면 을은 등기를 넘겨받은 다음에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병에게 양도하는, 매매하는 계약을 또 체결하고, 을이 병한테 등기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지들 멋대로 생략을 하고 중간을 생략하고 갑에서 병 명의로 등기를 넘겨주는 것,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행법에서 기본적으로 판례에서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원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란 법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 하지 말라라고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세금 안 내겠다는 개수작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 받아내기 위해서 중간 생략 등기하다 걸리게 되면 징역 살리고 벌금 부과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에서 병으로의 중간 생략 등기 이걸 무효로 만들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원래대로 무효로 가야 돼요. 근데 무효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 이게 20여 년 전에 한번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고요. 정, 그다음에 무, 그다음에 경, 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간에 전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지금 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여 년 전에 중간 생략 등기했던 것을 누가 바로 을이라는 사람이 또는 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효니까 뒤에 있는 사람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게 되면 부동산 거래 질서가 개판이 돼버립니다. 돈 주고 샀는데 갑자기 무효래. 그러니까 다 돈 다시 원금 주고 돌려받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사항을 막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는 분명히 법 위반이긴 하지만은 어떻다. 이것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따로 암기하셔야 돼요. 다시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서는 소위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생략 등기를 했으면 이게 무효냐 유효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없다.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 대신 걸리면은 깜빵 가고 벌금 때리는 건 별개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게 하나 이슈인데요. 요거랑 바로 비교하는 게 지금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허가 구역 안에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이런 식입니다. 갑 소유의 X 토지를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일반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어떻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허가구역 안에서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만 있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소위 시군구청장에 의해서 허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는 것을 허가구역의 토지거래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허가구역 안에서는요, 지금 매수인이 투기 목적일 때는 어떻다? 투기 목적일 때는 안 되고, 순수하게 실소유 목적일 때만 어떻다? 실소유 목적이라는 전제가 쌓여 있어야지 허가 처분을 해줘요. 그래서 갑과 두 사람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리고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허가 처분을 받게 되면 이 계약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됩니다. 이게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기본 구조예요. 그런데 허가구역 안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한다는 얘기는 갑소유의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병과 갑에서 병으로 이 두 사람이 가서 허가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법에서는 두 사람, 실제 매도인하고 실제 매수인이 토지 거래 허가 처분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가구역 안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아예 뭐로 선언을 하고 있다? 무효로 선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 두 개의 차이를 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지역에서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갑에서 을, 그 다음에 을에서 병으로 갈 때 갑에서 병으로 중간 생략 등기는 이것은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전제가 돼 있었고요.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로 규정을 하고 있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은 허가구역은 전국에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허가구역은 현재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현재. 이게 가끔 토지 투기적 거래, 땅값에 땅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전국적으로 많지가 않아. 그래서 무효로 처분한다 할지라도 무효로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아요. 몇 건 안 되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중간 생략 등기를 무효 처분하게 되면 뒤에 부동산 거래 질서가 완전히 아사리판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거래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일반적인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고 판례에서 그 다음에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승약 등기는 몇 놈 안 되니까 무효로 처분한다. 무효 결정, 무효로 하게 됩니다. 해서 요거 하나 좀 어려운 주제 다시 갑시다. 중간승약 등기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각각 등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최초 매도인에서 최종 매수인으로 바로 등기가 넘어가는 것을 중간 생략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를 했을 때 이게 유효냐 무효냐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허가 구역 안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몇 놈 안 되니까 거래질서 안정보다는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사회적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다 무효로 선언을 하고 있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두 가지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전명이 자 우리가 주택법이라는 법을 나중에 공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투기 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금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X주택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전매가 금지가 되는데 법을 위반해서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자 X주택에 대한 전매 행위를 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주택법 위반입니다. 예, 그러면 원래 이걸 효력 규정으로 해석하면 이거 무효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중간생략 등기랑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A, B, C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20년 후에 C라고 하는 사람이 이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 선의 제3자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집 드디어 낡은 집이긴 하지만 어렵게 돈 모아서 집을 샀는데 어머 20여 년 전에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해서 전매가 이루어졌었대. 그래서 어때? 무효니까 뒤에 있는 사람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좀 불합리한 거거든. 전개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전명에는 분명히 주택법 위반이라서 깜빵을 가는 건 별개의 문제로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래질서 안정이 필요한 거. 토지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중간생략 등기 거래질서 안정 때문에 특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자.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주택의 전매 행위, 그것도 어떻다?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자. 해서 토지, 주택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2차 과목 할 때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접 거래 금지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공인중개사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중개를 의뢰합니다. 내 X주택을 자, 어떻게? 자, 중개를, 매각을 좀 해달라. 매수인을 좀 소개를 시켜달라라고 한 사안에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얼마에 파실 겁니까? 3억이요. 라고 하니까, 이 동네에서 3억이면 겁나 싼 거야. 이거 내가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사버립니다. 이러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래를 했습니다. 직접 거래를 한 상태인데 자, 이 사람이 걸려가지고 깜빵을 가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는 어떻다?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똑같은 구조야. 자, 나중에 걸렸는데 A, B, C 이렇게 전매가 계속 이루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20여 년 전에 직접 거래했던 그 물건이래. 그래서 무효래. 그래서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럼 이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다? 이것도 바로 다소의 단속 규정으로 해석해서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토지 관련해서 중간 생략 등기 일단은 유효, 원칙적으로 유효. 다만 허가구역이라는 지역에서만 특별히 무효 이렇게 갈 것이고 나머지 두 번째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전명의도 유효. 그 다음에 직접거래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 직접거래 행위 이것도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봐서 자,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유권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다. 거래질서 안정 때문에 세 가지 특별히 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출제했던 영역은 이거야.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28인가 나왔던 것이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이 나왔어. 그래서 30회 때는 전 직접 거래가 나올 것으로 봤었는데 갑자기 허를 찌르고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등기를 끌고 들어와서 이거 무효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외에도 효력 규정은 종류가 너무 많아요. 좀 이따 문제를 통해서 한두 개 체크할 텐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이것만 외우기도 더럽게 힘들어.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지금 법에 따라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 중간 생략등기 원칙적으로 유효. 자,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전매행위도 원칙적으로 유효. 직접거래 금지 규정에 위반한 직접거래행위도 원칙적으로 유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만 무효로서 따로 위효할 것이 허가구역 안에서 중간 생략등기는 특별히 무효로 우리 판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는 주제고요. 여러분 교재 1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가서 보시게 되면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해서 18페이지에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니까요. 상대방과 통정하여 나와 있죠. 아까 이게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무효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두 번째, 주택법상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서 한 전매약정 요것도 뭐가 된다? 요건 유효가 된다. 그래서 무효가 아닌 거 답을 2번으로 뽑았었고요. 3번, 관할 관청에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도박, 채무, 우는 나와 있죠? 이 반사적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무효가 될 테고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 이것도 좀 이따 공부하게 될 바로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래서 답은요, 일단은 2번으로 구성하는데 3번 지문은 지금 보지 마십시다. 나머지는 계속 반복해서 보실 주제예요. 그래서 기본재산 얘기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다. 이게 다 거의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뭘 생각을 해야지 이해가 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게 K재단, 그다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여기에 재벌들이 돈을 몇십억에서 몇백억까지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위 뇌물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요. 사실은 다른 대통령, 전직 대통령 등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재벌들한테 솔직히 약간 삥 뜯는 개념으로 기부를 많이 받았었어요. 재단에다가.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 미르재단인가가 780억인가를 재벌들한테 받아냈어요. 그래서 좋은 일에 쓰겠다. 문화융성. 좋아.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미르재단의 780억의 구조를 보게 되면 어떻게 얘들이 구성했냐면 이 재단의 재산이라는 것은 기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처분 가능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780억 중에서 기본 재산을 80억을 설정을 하고 처분 가능한 재산을 700억을 설정했던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뇌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거꾸로 기본 재산을 700억이나 이렇게 세팅을 했으면 이건 대통령이 누가 되든 말든 간에 재단 이사장이 누가 되든 간에 밥값 빼놓고는 돈을 뺐을 수가 없어. 돈을 빼돌릴 수가 없다고. 처분 가능한 재산을 만약에 80억으로 했다. 그럼 80억만 처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700억에 대해서 만약에 기본 재산을 700으로 세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700원 손을 못 대는 거야. 이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을 바꾸려면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지 기본 재산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본 재산은 관할관청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미르재단은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순서가 금액이 바뀌어 있는 거야. 기본 재산이 80억, 처분 가능한 재산을 700억으로 세팅했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재단을 만들어 재단에다 출연을 받아서 이 돈 700을 지들 멋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뇌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를.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 사람이 그런 법을 알고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거 같은 모르겠는데 제3자 입장에서 파악했을 때 만약에 미르재단에서 기본 재산을 700억 가고 처분 재산을 80억으로 했으면 이건 뇌물이 안 돼요. 운영하는 과정에 필요한 돈이 80억이 필요하고 상학사업도 하고 등등등. 근데 700원 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미르재단 사건 이거는 처분 가능한 재산을 700억, 기본 재산을 80억으로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제3자가 봤을 때 실제 그 사람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 돈을 700억을 날로 먹겠다는 거구나 라고 보였던 사건이에요. 90% 가까운 돈을. 그러니까 뇌물로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법률 구성상. 지금 뭔 얘기하려고 이 얘기했냐면 기본재산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라고. 재단법인에 있어서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어떻다 처분할 수 있다. 그런데 장관의 허가 없이 지들 멋대로 기본재산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어떻다 무효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한번 나왔던 주제 요걸로 잘 내지 않아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부동산 가지고 생각해야 돼. 첫 번째 땅. 자, 중간 생략 등기 일단 유효. 중간 생략 등기 처벌받는 건 별개 문제로 일단 유효. 다만 허가 구역 안에서는 뭐가 된다? 무효. 그게 30회 때 출제가 됐었고, 두 번째 이슈 주택. 자, 토지 있으면 건물 생각해야 돼. 주택 관련해서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전매기도 일단 유효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세 번째 기업 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 금지 규정에 위반한 직접 거래 행위 요것도 다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 해서 요 정도 지금 이제 7, 8년 사이에 딱 한 번 나왔던 문제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는 주제. 자, 요게 양이 좀 많아 잠시 끊었다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